안녕하세요.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 김서영입니다. 최근 장애인들의 고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활동 참가율 통계를 보면 전체 국민은 62%를 보이고 있지만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6%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가 제대로 확보되어야 우리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노동경제학 전문가이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기입니다. 복지국가를 리드하는 복지TV에 출연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의 기초죠. 우리 장애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동안 다양한 일간지에서 경제 칼럼도 기고를 하시고요. 또 경제 채널에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그랬었죠. 네. 요즘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 제 본업이죠. 네. 네, 학생들 가르치고 네. 또 논문 쓰고 있고 또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유감스럽게도 이 복지 시대로 가야 되는 네. 이런 상황에 지금 복지가 이제 갈등거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네.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 이런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다가 네. 또 갑자기 이제 복지 공약 경쟁을 하다가 네. 또 지금에 와서는 이제 복지 정책 가지고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책을 쓰는데요. 제가 요즘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네. 하는 그런 분야를 연구하는 경제학이 있습니다. 네. 행복 경제학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연구 성과를 좀 보고 있고 네. 또 사람의 어떤 마음, 심리 상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또 분야가 있습니다. 네, 심리 경제학 또는 행태 경제학이라 그러는데 네. 또 그 분야의 연구 성과를 쭉 좀 모으고 있고 제가 경제학자로서 가장 게을리했던 부분들이 인간의 내면 세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시, 고전, 네. 역사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이 복지 문제에 대한 어떤 진행이랄까요? 네. 좀 내다보는 거, 그다음 해법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흔히 경제학이라고 하면 네. 저도 딱 와닿기에는 수학과 굉장히 그렇죠.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네, 딱딱하죠. 네, 네, 근데 네. 심리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좀 새로운 예. 정보인데요. 예. 요즘 경제학이 워낙 이제 분야가 다양해져가지고,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장애인 문제만 한다더라도, 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경제학 가지고는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행복 경제학이나 심리 경제학 이런 쪽에서 많은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네. 네. 교수님께서 그동안 그 집필한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좀 거창한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네.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별로 만들어지질 않고 또 정부가 예산을 엄청 투입해도 복지 예산이죠. 네. 빈곤 문제는 별로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네. 또 이런 문제가 또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누적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또 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정부 나름대로 뭘 했는데 별로 실효성은 없고 또 국민들은 실망해서 정부를 이제 불신하는 네.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정말 난국 중에 난국이라 생각을 하죠.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을 썼어도 잘 안 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참 난처한 문제인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책에서는 그 해법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네. 가장 이제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 과거에 우리가 경제 성장이 주로 대기업 수출 중심의 성장이었으면 네. 서로 대안이 될 만한 모형이 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럼 일자리와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네. 그 기존의 접근 방식 가지고 왜 안 됐느냐 그럼 새로운 접근 그리고 이 당사자들 간의 어떤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부분들을 네. 막 논의하고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또 책을 좀 쉽게 풀이해 줄 수 있는 그런 네. 자리를 또 마련하면 노력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 장애인들이나요, 네. 사회적 약자들이 네. 정말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그 일자리 그렇죠.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 현실이 네. 어떠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말 참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뭐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분 참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정도가 장애인들이 일자리 문제 고민하는 거와는 아직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만큼 장애인들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우리 뭐 우선 통계를 조금 보면 우리가 이런 단어를 씁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 중에서 실제로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분들, 그분들을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의 평균은 62%인데 장애인의 경우는 한 절반 조금 넘습니다. 네. 한 30.9%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거죠. 네. 또 실제로 일을 해볼 마음은 있는데 그럼 직장을 구했느냐. 네. 못 구한 분들을 우리가 실업자라고 합니다. 네. 그걸 실업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실업률 보게 되면 완전히 이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네. 일반 분들의 실업률은 이제 공식 통계입니다. 3.2%입니다. 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는 6.6%, 거의 2배가 훨씬 넘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일자리 고통이 장애인이 이제 참 크다고 하는 건데요. 네. 일자리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다 빈곤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가구, 네. 한 가구당 그 소득이 평균이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장애인 경우는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딱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들 경우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하는 이런 실상들이 통계도 좀 그대로 좀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사실상 일반인보다도 어찌 보면 금전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출이 있어요. 훨씬 더 많은 네. 분들인데도 사실은 소득은 일반 분들의 한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네네. 사실은 우리 복지에 있어 가지고 정말 장애인 복지야말로 네. 복지 시대에 가장 기초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 통계가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하루빨리 좀 그런 제도들이 잘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복지도 공정한 복지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 많은 장애인분들이 네. 그 일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근데 현실은 그만큼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네. 그 장애인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예, 화면으로 함께 네. 보실까요? 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면접을 통해서 저희 쪽을 정식으로 입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오시면 쓰레기 증명제 봉투 사업을 주로 하시는데요. 제일 많이 참여하시는 곳에 이제 가공실에서 고용을 하고 있고요. 주로 지적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지체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까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여기 함께 모여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데서 적응도 못하고 그러다가요. 여기 일도 못하고 그러다가 매번 잘리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로 오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친구들하고 이렇게 옛날에는 꿈도 못 꿨던 뭐 그런 데 놀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좋죠. 저번에는 일 안 하다가 친구들이랑 많이 싸웠고 지금 일을 하다가 많이 좋아졌고 친해지고 언니들이랑 선배들이랑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졌어요. 네, 이렇게 장애인 근로자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보시니까? 사실은 이 통계 가지고 잡히지 않는 네. 그런 실상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인터뷰 들었던 이런 네. 내용들입니다. 네. 우리가 이 장애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기존의 접근 방식 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하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우리 장애인 이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제 수요 장애인의 노동을 더 쓸 수 네. 있도록 하자. 또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정도 문제인데 지금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네. 지금 그 문제 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게 네. 상당한 부분들이 장애인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우선은 이제 기업을 한번 볼까요? 기업이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건 잘 팔리면 채용하는 거거든요. 네. 소비자들이 그 물건 많이 사주면 기업은 장애인 채용합니다. 자, 우리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죠. 소비자들도 왠지 장애인이 만든 물건에 대해 가지고는 뭔가 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령 이런 편견들, 이런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그러면 똑같은 물건이고 또 오히려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들이 훨씬 더 꼼꼼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어떤 이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네. 좋은 물건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외면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마음의 문제가 되겠고요. 또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그 아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네. 장애인에 대해서 네네. 뭐 장애인이니까 취업이 안 된다든지 또 장애인이니까 승진이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 문제는 막아야 된다. 네. 이런 부당한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장애인을 우리가 법으로 고용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장애인 고용 촉진법. 돼 있으면 법대로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과 제도의 문제가 결합돼 가지고 장애인 이 일자리 문제에 해법이 된다 봐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장애인 스스로도 사실은 이제 직업 교육을 받는다든지 직업 훈련 받는다든지 자격증 취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몸도 불편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애인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네. 도전하셔야 됩니다. 네. 도전하시면서 교육도 받으시고 자격증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일을 찾아보시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네. 바로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직업교육훈련 제도 만들었으니까 오십시오가 아니고 이 부분은 장애인 스스로가 내가 이건 도전해보겠다. 응? 왜 내가 비장애인보다 못하단 말이냐 하는 네. 이런 류의 어떤 의식들이 같이 결합됐을 때 이 장애인 이 일자리 문제는 정말 돌파구 열리지 않을까. 네. 지금 현재 이 장애인 이 고용 문제는 상당한 부분들이 인식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의 이 실업률이 다른 계층보다도 2배가 더 된다든지 소득은 절반밖에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를 깨기 위해 가지고는 뭔가 어떤 새로운 이 돌파구가 있어야 되고 그 돌파구는 결국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마음의 문제가 결합이 돼야 되고 그 부분은 정부만이 아니고 기업만이 아니고 그건 일반 국민 소비자의 문제까지 네. 같이 결합될 때 일자리 문제 해법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께서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네. 이 심리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제도적인 정비가 네.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 장애인 고용, 그 의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네. 그 묘안이 없을까요? 사실은 이제 장애인 고용률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장애인 고용 촉진법 도입돼 가지고 초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듯 했지만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당히 그 법의 어떤 취지대로 많이 좀 가고 있습니다. 많이 네. 좀 좋아졌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또 이 법에서 정한 비율이 이제 이 공공기관은 3%,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경우는 한 2.5% 되는데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장애인 이제 고용 의무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는데요. 단지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인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어떤 이 일자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했던 거는 장애인 고용해라. 응? 하지 않으면 분담금 내라. 아주 강제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보완이 돼야 될 게 마치 장애인 고용 이 부분은 아주 귀찮은 거 떠맡는 듯한 이런 이 장애인 고용 촉진이 아니고 네. 조금 더 이 장애인들의 입장과 그리고 또 기업 입장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보다 세심하고 보다 다양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보는 거죠. 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보는데 사실 그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제 기업들이 뭐 정부에 입찰하는 경우에 네. 장애인 고용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입찰하는 데서 유리하면 안 됩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회적으로 같이 책임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또 사실은 이 장애인들 경우에는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조금 이 근로 시간의 문제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거든요. 네.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좀 유연화된 업무 관행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유연화된 업무 관행을 인정해줘야 돼요.
또 우리 중소기업 경우에서 가지고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렵다고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나 이 장애인들 중에서 일할 분들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서 가지고 그분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외국인 근로자 뭐 한다. 전 외국인 근로자보다 우리 장애인들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 좀 네. 모셔가지고 일을 하면 오히려 그분들 경우에서 가지고 장애인을 많이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네. 연동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각적이고 굉장히 이게 세밀한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장애인 고용 촉진 제도에 있어 가지고 네. 좀 추가돼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 법으로 부과하고 안 되면 분담금 받는 이런 류의 어떤 제도 가지고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좀 맞지도 않고 한계 왔을 거다 저렇게 보는 겁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강제적인 제도적 정비보다는 물론 제도적인 정비도 같이 가야 필요하겠지만 되죠. 그렇습니다. 인식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동시에 말씀을, 이루어진다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장애인 고용촉진법 도입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단계별로 봤을 때 아주 시작 단계에서 이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 가지고 인식도 좀 바뀌고 있고 네. 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책 수단이 다양화돼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도약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초기에 이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는 이거를 도약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 가지고는 장애인 고용 촉진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시대에 맞춰진 그런 새로운 그 제도적인 정비가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렇게 네. 나아가야 할지 그 네. 교수님의 의견이 참 궁금해요. 사실 이제 복지 이야기 나오면 또 다른 나라 이야기도 네. 좀 많이 나오는데 뭐 그 부분을 뭐 다 일일이 이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네.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 받고 있는 나라가 이제 덴마크나 스웨덴과 같은 네. 이런 이제 복지 모형인데요.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이 복지와 일자리를 아주 연계시켜 놨습니다. 연계성이 굉장히 깊어요. 우리 경우도 좀 똑같다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서 그 필요성은 뭐냐 그러면 네. 우리는 교육률이 높아가지고요. 어느 나라보다 교육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네.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 복지와 일자리 연계가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학력 여성들 경우에 있어가지고 뭐 애들 육아 문제부터 가사 문제 이런 등등 때문에 일하는 길 망설이시거든요. 네. 당연히 그 부담은 복지 쪽에서 많이 해소해 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하는 막 이런 통합형 이 복지라고 하는 게 네. 정말 절실하게 요구가 되고요. 네. 다만 그러면 이제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처럼 우리가 전면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 네. 나라보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복지를 필요로 하는 그 수혜자들 계층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포진돼 있고 네. 또 우리는 그만큼 지금 재정 부분은 그만큼 못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소득 수준이 그 나라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네. 덴마크, 스웨덴 이런 데보다도요. 따라서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단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들 복지 문제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기초죠. 근데 그런 데부터 해가지고 복지 혜택이 먼저 돌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 공정한 복지라 그러는데요. 그걸 뭐 무차별적으로 무조건 다 복지를 해준다 그러면 정작 복지 혜택 받아야 될 분들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네. 그분들은 다 뒤로 밀려 있고 또 그분들은 유권자라서 숫자가 작습니다. 항상 그분들 경우는 소수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지고는 뭐 따지면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한 그런 어떤 이 통합형 복지. 네. 사실 따지면 뭐 스웨덴, 덴마크 같은 굉장히 좋은 나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갈 수 없는 건 우리나라 현실이고 또 복지 모형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든지 그 각국의 정치사회 환경이나 네. 고도의 국가 전략입니다.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복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먼저 복지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는 그런 이 공정한 복지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교수님 같으신 분들이 네. 많이 이렇게 자문을 또 정부에 해주셔서요. 네. 또 이렇게 정말 공정한 복지가 많이 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덕에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도 네. 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측면이 네. 다만 그 숫자만으로는 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심리학적인 부분도 같이 융합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이게 제가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교수님 개인적으로도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런 계획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2000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이 국가 인적 자원이죠. 네.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큰 청사진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정부 의뢰로 만들었죠. 근데 만든 다음에 나중에 집행되는 걸 보니까 그냥 그 원래 그림은 사라지고 네. 각 부처가 그냥 어떻게 보면 필요에 따라 떼가가지고 자기 부처 필요한 상황으로 다 채워버렸어요. 네. 참 안타까웠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가고용전략회의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제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만일 2000년도에 국가인적자원개발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했다는다면 일자리 문제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거고요. 네. 일자리 일자리 문제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다면 지금 복지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금 논쟁들이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네. 어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일자리 문제나 복지 문제를 쭉 공부한 학자로서 저도 사실은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이 끈을 메고 우리나라의 어떤 일자리 문제, 이 복지 문제, 또 경제 성장의 문제에 대한 좀 해법을 다시 네.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그거 찾는 데 있어 가지고 지난 제가 이 경험들, 그런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왜 실패했느냐, 그런 성공의 조건이 뭐냐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한번 좀 그런 이 정책 준비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화이팅 해주실 거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손꼽히는 노동경제학 전문학자인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모시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 문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